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 삼성이 위기다.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었다는 얘기가 저희 KBS 1TV 시사기획창에서 다큐멘터리로 나갔습니다. 반향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수치가 충격적이라는 반응부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걱정하는 분들, 또 다른 한편에선 경영 실패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큐를 제작한 KBS 서영민 기자와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게 된 겁니까? 우선 제가 경제 부문을 주로 취재하던 기자인데, 근데 삼성은 하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GDP의 한 10% 이상을 담당하는 큰 기업이고, 이 네. 기업은 마치 수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처럼 그 상징하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한 2년 전이었습니다. GOS 파동이라고 스마트폰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발열이 심하게 나는데, 이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썼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그 스마트폰의 성능을 극도로 제한하는 거여서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한종희 부회장이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이 부각이 많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삼성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칩은 퀄컴의 칩, 아주 중요한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역할을 하는 AP라는 칩이었는데, 네. 이 칩을 퀄컴이 삼성에게 만들어달라 라고 위탁 제조를 삼성이 부탁했는데, 삼성의 위탁 제조가 불량률이 너무 많고 발열이 심한 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삼성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 저는 사실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삼성이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음표가 던져지실 겁니다. 의아하죠.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애플은 디자인이 좋고 서비스가 좋고 소프트웨어가 좋긴 하지만 하드웨어는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삼성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충격을 받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취재를 하다 보니 이건 보통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가 지속되던 와중에 지난해 실적이 아주 안 좋았죠, 삼성이. 근데 사실 일회성이다. 올해부터는 좋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실적을 한 10년치를 쭉 봤더니 명확하게 삼성의 경영에, 실적에, 매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목이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삼성의 잃어버린 10년. 네. 무엇이 어떤 측면에서 잃어버렸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점은 2013년입니다. 스마트폰이 가장 좋았던 해입니다. 근데 2013년으로부터 10년, 지난해까지 실적을 보니까 삼성의 실적이 출렁출렁하는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인 겁니다. 2013년에 좋았다가 14, 15, 16 내내 2013년 수준 회복을 못합니다. 이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신호였는데, 그 다음 두 해는 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칩 아니면 IT 회사들이 서버를 많이 늘리면서 서버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게 왔었습니다. 네. 그 두 해가 아주 좋았는데, 그 다음 해 또 가라앉습니다. 19년, 20년. 그러다가 다시 떠오르게 된 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요가 왔을 때, 네. 그때 메모리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전체 매출이 메모리 사이클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안 좋아지는 이런 사이클을 그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메모리 기업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 실적,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한 15년, 1998년부터 그 기간에 IMF도 있었고 닷컴 버블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삼성의 매출은 꺼진 적이 없습니다. 꾸준했어요? 꾸준히 올라갔고, 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쭉 그렸고,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2013년부터 23년까지 연 평균 얼마나 성장했느냐, 13년과 23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1.25% 성장했습니다. 연 1% 초반의 성장을 하는 기업이 된 겁니다, 삼성이. 네. 그런데 그 전 15년 동안은 연 17%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10배 넘는 기업이 됐던 그 기업이 그 다음 10년 동안은 연 1% 초반의 성장을 해서 10년 총괄해서 13% 정도 성장했습니다. 10배 성장하던 기업이 13% 성장하는 기업이 된 겁니다. 굉장히 문제인데 달러로 바꿔보면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원화 기준 숫자입니다. 네. 달러로 바꿔보면 더 심각합니다. 달러로 바꿔보면 2013년 수준의 매출을 2023년에 기록을 못합니다. 네.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보다 매출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2013년보다 잘한 해가 몇 해나 있을까? 10번 중에 몇 번 잘했을까? 3번 잘했습니다. 네. 2013년만 못했던 해가 7번입니다. 한 기업이 매출이 꾸준히 성장해야 그 기업이 존속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있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도 계속해서 있고. 네, 네. 몸집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몸집이 작은 상태가 10년 중에 7번이나 있었다 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취재 중이나 방송 뒤에 네. 삼성전자 측이나 뭐 주주들 사이에서 어떻게 서 기자한테 네. 피드백 같은 거 없었나요? 계속 있었습니다. 뭐 궁금해하기도 했고 방송 나가고 난 뒤로는 뭐 잘 봤다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업계에서 네. 삼성이 아닌 업계에서 연락이 꽤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경쟁사일 수도 있고 삼성의 다른 좀 업종이 다른 회사들도 잘 보았다, 재미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왜 그렇게 희망적이었냐라는 얘기도 일단 좀 했는데 그게 어떤 업계 얘기였다면 청취자 아니면 시청자분들의 반응이라고 하면 너무 안 좋았던 2023년을 기준으로 뭐 삼성이 정체됐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22년은 좋았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그래서 한 10년치 데이터를 쭉 봤고 그전 15년과 비교를 했던 겁니다. 단 한 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10년 동안 1% 초반의 성장을 했다. 그게 너무 가혹한 기준이다. 제일 좋았던 시점으로 해보라라고 하면 연평균 한 3% 됩니다. 네. 가장 좋았던 해 그것만 2022년을 이렇게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네. 네네. 그렇게 봐도 연 3% 성장이고 그전 15년은 17%입니다.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다는 점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왜 늘지 않았느냐. 네. 이걸 이제 부문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하면 네. 이제 반도체 많이 떠올리지만 뭐 네.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 있고 여러 부문이 있잖아요. 네. 부문별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삼성의 매출 구조를 규모 구조를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가장 큽니다. 네. 과거에는 IM 부분이라고 불렀는데 이 스마트폰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 됩니다. 이 스마트폰이 잘 벌어주기 때문에 밑에 탄탄하게 깔고 반도체가 있고 가전이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따로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 100%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삼성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정도가 네. 있습니다. 스마트폰 외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지금 계속해서 2013년이 정점이었고 그 뒤로는 꾸준히 그 이익은 내주고 있지만 성장세는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스마트폰은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아니게 된 부분에 가깝습니다. 반도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을 탑니다. 가전은 스마트폰보다도 더 조금 매출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장사가 안 되진 않고 삼성이 대부분의 가전에서 전 세계 1,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네. 디스플레이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성숙한 분야다. 그래서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으나 삼성의 매출에 기여는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2013년 이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성장해서 삼성의 성장세를 가장 크게 받쳐주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이 반도체가 사이클이 좋을 때 좋고 나쁠 때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잘해주고 이렇게 네네. 보완해주면서 우상향했었고 그런 상황이 좋을 때는 여기서 저기서 계속해서 신산업이 나와서 삼성은 계속해서 반도체 사이클을 메워주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2013년 이후로는 그 어떤 부문도 급속히 성장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의 그 업황 매출에 따라서 삼성의 매출이 출렁출렁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최근 뉴스 보면 삼성이 지난해 이제 아까도 좀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 네. 상당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괜찮을 거다. 일단 올해는 메모리가 좋아진다는 소식이 많고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부진한 실적 털고 약 30조 원 안팎 큰 영업이익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도 여전히 부진하고 여전히 위기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은 큰 기업의 어떤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아주 큰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따져도 삼성만큼 큰 기업이 몇 개 없을 정도로 큰 기업인데 네. 이렇게 아주 큰 회사 역시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만큼의 성장은 꾸준히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성장 부문이 등장해서 지금의 산업에 덧대어지면서 계속해서 좀 더 규모가 커져야 그 기업이 존속이 가능합니다. 그게 고민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새로운 부분. 예, 네. 예.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 세계 기업사에서 뭐 이미 완벽하게 증명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지난 15년간은 2013년을 기점으로 그전 15년간은 계속해서 성장하던 기업인데 왜 지금은 성장을 못하느냐. 새로운 성장 부문에 도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다른 부문에 도전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이게 큰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이미 커버린 기업들은 모두 그런 문제를 겪고 있고 네. 그 상태에서 더 큰 기업들은 그 상태를 극복하기 때문인데 삼성은 아직 극복했다는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네. 네. 사실 워낙 삼성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네.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있다 이 말은 저희가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명 사이클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2013년 전에는 사이클을 그리지 않았다. 네. 그 말의 의미는 메모리 사이클이 나쁘다고 실적이 악화되는 회사가 아니다.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얘기죠. 2013년 이전의 삼성은 달랐다. 왜 네. 달랐냐? 요 부분이 사실은 저희 다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고 재미있는 부분인데 고집과 뚝심과 혁신의 의지가 있는 회사였다. 네. 그러니까 삼성의 신성장 부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건 바로 나옵니다. 디램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메모리에서도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애플에서 아이팟 나노라는 아주 작고 가벼운 기기가 나올 때 삼성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거든요. 삼성의 네네.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근데 삼성은 플래시 메모리를 어떻게 개발했느냐? 사실 당시에 인텔도 플래시 메모리를 하려고 했고 삼성도 했는데 인텔은 실패하고 삼성만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생각했던 방식이 인텔과는 달랐는데 예. 사실은 당시는 인텔이 훨씬 큰 회사인데 인텔이 생각한 방식이 아닌 삼성이 생각한 방식이 맞았던 겁니다. 삼성이 인텔이 가는 길이 아닌 길을 갔어요. 네. 디스플레이도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은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큰 화면의 스마트폰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손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삼성은 훨씬 큰 대화면 스마트폰을 계속 밀고 나갔고 그게 세계 표준이 됐습니다. 네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삼성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공해왔던 많은 부분들은 다 삼성이 기술적으로 이 기술이 더 맞고 소비자들이 이 기술을 더 호응할 것 같아라고 한 부분들에서 밀고 나갔기 때문에 뚝심 있게 나갔기 때문에 성공했던 겁니다. 리더십이 필요한 거였고 기술력이 필요한 거였는데 그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그 뒤로의 삼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메모리가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하나의 좀 안 좋은 신호가 왔죠. HBM이라는 좀 특수한 메모리,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쓰는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가 아주 각광을 받으면서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보다 앞섰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은 이 메모리가 지금 현재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메모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혁신을 해서 어떻게 그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삼성이 내고 있느냐. 근데 HBM이라는 메모리를 봤을 때는 메모리 부분에서도 삼성이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속도를 낼게요. 네네. 파운드리는 위탁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수익 비즈니스고 혁신의 한 장르라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네. 자, 삼성이 이 파운드리 잘하겠다고 몇 번 선언도 하고 투자도 하고 3나노 공정 최초 개발했다고 광고도 했어요. 네. 그런데도 잘 안 됩니까? 갤럭시 스마트폰을 보면 아십니다. 예. 요건 스마트폰 하나가 상징하는데 스마트폰 자체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AP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의 심장에 해당하는 칩이
삼성이 만든 칩이 아닙니다. 퀄컴이 설계하고 TSMC라는 삼성이 파운드리라는 이 산업 부분에서 넘어야만 하는 상대가 만든 칩이 갤럭시 S24 울트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칩이 제일 좋으니까요. 네네. 삼성이 만든 칩보다 좋으니까요. 그리고 퀄컴이 삼성이 아닌 그 TSMC에 의뢰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TSMC의 파운드리를 의뢰한 한 기업이 퀄컴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의 모든 빅테크 회사들이 파운드리 회사로 삼성이 아닌 퀄컴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칩을 만들 때는 거의 한 100% 삼성은 수주를 못합니다. 기술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증명하지 못했고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지금 파운드리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는데 잘 못 가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한 2분 반밖에 안 네. 남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문제 심각하면 그 이유를 따져봐야겠죠. 인재를 꼽는 사람이 있고 리더십을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재, 우리 지금 인재들이 어디로 가느냐, 의대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네. 근데 엔지니어가 중요한데 중국은 우리보다 엔지니어 숫자가 10배, 15배인데 우리는 그 숫자가 그렇게 적은데도 가장 최고의 인재는 아닌데 중국은 최고의 인재다. 네. 타이완의 TSMC도 마찬가지다. 인재 문제. 엔지니어가 네. 필요한데 없다. 그리고 리더십. 지난 10년간 리더십이 무엇을 했을까? 사실은 2013년이 공교롭게도 삼성이 지배구조에 천착하던 때입니다. 네. 그런 장면에서 실기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TSMC는 왜 잘 되느냐. 모리스 창이라는 엔지니어가 지휘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그 엔지니어가 후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 경쟁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괜찮은 후계 구도가 나왔다. 이런 점을 꼽기도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삼성 뭘 해야 합니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정리할 때는요. 네.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부분은 국내 생태계가 조성되는 부분 아니면 해외에서 여전히 어떤 유명 인사들이 삼성을 찾아서 의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다른 한 부분은 역시 기술입니다. 인력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조언들이 있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M&A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큰 기업들이 보통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을 기업 내부로 들여옴으로써 해결한다라는 건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언급되는 퀄컴 같은 기업도 다 M&A를 통해서 성장의 한계를 극복했는데 삼성은 그렇군요. M&A를 통해서 뭘 했는가. 하만이라는 자동차 스피커를 만드는 전장 회사를 샀는데 그건 혁신의 길은 아니지 않았느냐. M&A 재미 본 게 없군요. 네, 혁신의 길을 하나 보여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역시 리더십과 관계 있습니다. M&A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만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후계 구도 문제 얘기하셨고 네. 리더십 문제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뭐 시간 한 맞습니다. 30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정리해 주세요. 네. 한편에서는 52시간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향해 간다면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그 리더십과 그리고 인력 문제 특히 너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만 가는 엔지니어가 중요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